오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승리였어요. 뭐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 자체가 3일 전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힘들어 보이는 상태이긴 했는데 경기 기록을 보시면요. 볼 점유율도 갈라타사라이가 52%, 슈팅도 갈라타사라이 20개, 바이에른 뮌헨은 14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후반전 중반까지는 훨씬 더 많이 났었죠. 기대 득점값만 봐도 갈라타사라이가 3.08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1.77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그냥 수치만 놓고 보면 갈라타사라이가 더 공격적으로 찬스도 많았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사실은 체력적인 문제를 고려한다고 쳐도 바이에른 뮌헨이 너무 선수들 자체가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강해 보입니다. 이거는 뭐 전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선수들의 약간의 그런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모습들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갈라타사라이가 오늘 경기에서 체력적으로 확실한 우위에 있고 본인들의 홈이기도 하고요. 갈라타사라이가 정말 공격적으로 압박을 해요. 김민재, 더리우트, 마즈라이, 알폰소 데이비스 이렇게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1대1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도 이제 오른쪽 풀백도 올라오고 왼쪽 풀백도 올라오면서 거의 산체스와 최후방에 있는 바르다치 요 두 명을 빼놓고는 모든 선수가 올라가서 압박도 하고 공격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이제 초반부터 재밌었던 게 뭐냐면 갈라타사라이가 바이에른 뮌헨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데 거의 모든 선수가 앞쪽에 올라가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할 때도 이러한 형태죠. 산체스와 바르다치 두 명의 센터백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가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서 공격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오늘 경기에서 본인들의 체력적인 우위, 이 점을 확실하게 살려서 바이에른 뮌헨을 전방에서부터 정말 과감하게 압박을 하는 매우 용감한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갈라타사라이의 전방 압박에 너무나도 쉽게 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갈라타사라이가 거의 오늘 경기는 그냥 1대1 압박이었거든요. 정말 데인마크처럼 모든 선수가 올라와서 한 명씩 붙잡고 압박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이러한 형태라면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개인의 기량 자체가 특히나 사네, 무시알라, 코망, 해리케인 이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갈라타사라이의 수비수들과 1대1 상황이 됐을 때 한 명만 이겨내면 바로 1대1 찬스가 벌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이에른 뮌헨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혼자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망, 무시알라, 사네 요 세 명의 선수가 과도한 개인 플레이를 해요. 이제 보통 강팀이 약팀을 상대할 때 본인들의 개인 기량이 훨씬 더 좋으니까 조금 더 볼을 끌거나 드리블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애초에 사네, 무시알라, 코망은 볼을 조금 끄는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사네라던가 무시알라가 볼을 한번 잡았을 때 본인이 1대1 상황에서 이기기만 하면 아주 좋은 찬스가 나오니까 드리블을 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주고 뛰어가고 패스가 들어가고 요 2대1 패스만 잘 활용해도 오늘 경기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갈라타사라이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할 때도 바이에른 뮌헨이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득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갈라타사라이가 올라왔을 때 무시알라한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보시면 지금 갈라타사라이가 선수들을 한 명씩 마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무시알라가 드리블을 통해서 개인 기량으로 한 명을 벗겨내자마자 갈라타사라이의 수비 라인이 높으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네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완벽하게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사네가 반대편에 있는 코망 여기서 득점이 나왔었죠. 이게 바이에른 뮌헨의 첫 번째 슈팅에서 나왔던 득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역습을 할 때 케인만 잘 활용해도 케인에게 패스가 넘어가고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뛰어나가는 사네에게 너무나 좋은 패스를 이타적으로 뿌려주니까 이 패스 한 번에 갈라타사라이의 수비가 과도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뒷공간이 그냥 무너지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져요. 물론 여기서 사네가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이런 장면만 봐도 바이에른 뮌헨이 갈라타사라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 보세요. 갈라타사라이가
라인이 정말 과도하게 높은 라인을 형성하다 보니까 이때 바이에른 뮌헨이 역습을 합니다. 그리고 사네가 볼을 잡았어요. 사네 주변으로 알폰소 데이비스, 무시알라, 라이머가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이 선수들 발 앞으로 패스 한 번만 그냥 떨어뜨려주면 갈라타사라이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네가 어떤 선택을 하냐?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패스를 안 주고 본인이 드리블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말 본인의 이 개인 기량이 1대1로 싸웠을 때 갈라타사라이보다 뛰어나니까 한 명만 제치면 이게 뭐 기회가 난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무시하고 드리블을 하다가 여기서 뺏기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도 갈라타사라이가 공격을 하다가 바이에른 뮌헨이 끊어냈어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갈라타사라이의 공격수들이 너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끊어내서 무시알라가 볼을 잡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라이머라던가 사네에게 패스 한 번만 하면 갈라타사라이의 뒷공간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시알라가 드리블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시알라가 여기서 볼을 끄니까 갈라타사라이의 공격수들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 있다가 무시알라가 볼을 끄는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무시알라가 볼을 끄니까 어느새 상대 수비가 쏠리면서 수비 라인 사이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시알라가 무리하게 요 사이로 드리블을 해요. 그리고 드리블을 하다가 결국에는 뺏기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불필요한 동작들이 많은 이유는 너무 과도한 개인 플레이 이런 것도 있지만 투엘 감독이 빌드업을 할 때 뭔가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할 때가 이번 시즌에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빌드업에 대한 체계 자체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앞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아서 뭐 떨어뜨려 준다거나 그리고 떨어뜨려 주면 누군가는 뛰어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후방 빌드업의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 보여요. 특히나 해리 케인을 활용할 때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오늘 경기에서 케인이 산체스랑 붙어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갈라타사라이가 전방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종종 해리 케인 쪽으로 볼이 넘어옵니다. 길게. 근데 이 두 선수가 경합을 하면 10번 중에 그래도 한 7번 정도는 케인이 이길만 하잖아요. 선수의 클래스가 훨씬 더 좋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리 케인이 넘어오는 볼을 계속 바라보면서 머리에 정확하게 맞춥니다. 심지어 앞에 있는 선수를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면서 볼을 받을 수 있도록 요 앞 공간에 떨어뜨려요. 그런데 케인의 옆에 있었던 무시알라가 뛰어나갈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수들의 그런 플랜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여기서 좀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떨어뜨려주면 누군가 뛰어나간다. 이게 계획이 돼 있으면은 쉽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플레이가 좀 안 나와요. 이 장면도 측면에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볼을 잡았어요. 그리고 사네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타사라이의 수비 라인이 엄청 높죠. 이때 사네가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 패스가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네가 안 움직입니다.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멈춰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가 볼을 잡았는데 사네한테 주기에는 사네가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알폰소 데이비스가 패스를 줄 수가 없으니까 볼을 끌고만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뒷공간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네가 그냥 한 번만 뛰어 들어가면 되는데 이 움직임을 안 가져가요. 근데 이게 사네뿐만 아닙니다.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은 코망이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마즈라이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마즈라이가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마즈라이가 올라갈 때 코망이 같이 안 올라와줘요. 같이 오버래핑을 했으면 2대1 상황이 되면서 여기 패스 들어가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코망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즈라이가 패스를 줄 곳이 없으니까 몸의 방향을 돌려요. 이 넓은 공간을 놔두고 다시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전히 코망은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죠. 이게 뭐 체력적으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까지 안 움직이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후반전에는 갈라타사라이가 전반전과 이제 후반전 초반까지 과도하게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전방 압박을 했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너무 많이 나니까 해리 케인의 득점, 그 다음에 무시알라의 득점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런 득점이 나오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3대1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를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김민재 선수도 오늘 경기는 100%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김민재 선수가 정말 좋은 이런 수비 장면들도 많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라이머와 키미 이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있는데, 이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수비 라인 앞을 거의 보호를 못 해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프리패스처럼 갈라타사라이의 패스가 요 사이로 그냥 들어갑니다. 너무 쉽게 들어가죠. 근데 김민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올라와서 수비 라인 앞을 커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라타사라이가 요 수비 라인 앞 공간으로 패스를 했을 때 키미와 라이머가 못 따라가주면 김민재가 올라와서 이 패스를 끊어버리죠. 그리고 여기서도 김민재 선수가 패스가 들어올 때 뒷발로 뒤에 있는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패스를 넘겨주는 장면이고요. 근데 이 장면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 장면도 보세요. 라이머와 이제 키미, 무시알라 이런 미드필더 라인이 그냥 앞쪽에만 서 있고 수비 라인 앞을 보호가 그냥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타사라이가 편안하게 이 안쪽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공격수가 볼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김민재가 뛰어 올라와서 이 패스를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이제 김민재가 보여주는 오늘 경기에서의 장점이었고, 그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게 아무래도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서 김민재가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을 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다만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보통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동작들이 있어요.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나폴리에서 막 3일마다 경기를 치르고, 지금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3일마다 막 경기를 치르잖아요. 심지어 국가대표팀 경기도 지난주에 치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의 성향 자체가 매우 공격적인 수비를 많이 하죠. 올라와서 끊어내고 저돌적으로 올라와서 부딪히고, 이런 성향이 아주 강한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끊어낼 수 있는 볼인데 체력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올라왔을 때 한 템포가 늦으면서 아슬아슬하게 볼을 끊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장면도 패스가 들어오는 장면인데, 이때 김민재 선수가 앞쪽에서 끊어내려고 빠르게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왔을 때 이 패스를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못 끊어내고 뒤로 흘렸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가 올라와 있는데 패스는 뒤로 흐르니까 뒷공간에 너무나 큰 리스크가 발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스피드가 빠른 선수다 보니까 따라가서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긴 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건 체력적인 부담이 현재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 같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데 플러스 키미히까지 너무 불안한 수비가 많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시면 울라이 골키퍼가 키미히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키미히가 아까 자네나 무시할라 코망이 했던 것처럼 볼을 잡았을 때 간결하게 하지 않고 볼을 끌어요. 끌다가 뺏깁니다. 뺏기니까 이건 진짜 답도 없는 상황이니까 좌우 측면에 있었던 김민재와 더리우트가 막 가운데로 막 뛰어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리우트와 김민재가 잘 따라가면서, 특히나 김민재가 앞 공간에서 따라 붙어주면서 이카르디가 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수비라인 앞이 불안하다 보니까 김민재가 체력적으로도 부담감이 있는데 수비 라인을 보호받지 못하면서 더 불안한 수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 PK 준 장면도 보세요. 크로스가 올라올 때 김민재가 이카르디에게 붙습니다. 근데 이게 김민재 선수도 PK를 안 내주려고 발을 안 뻗었어요. 발을 안 뻗고 몸싸움만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카르디가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게. 그런데 갑자기 키미히가 급발진을 합니다. 태클을 들어오고, 이 태클 상황에서 이카르디를 터치를 하면서 여기서 PK가 나왔었죠. 이런 것처럼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에 6번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거, 이 문제가 가뜩이나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큰데 김민재 선수에게 더욱더 뭔가 수비적인 부담감이 배가 되는 그러한 결과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오늘 좀 힘겨운 경기이긴 했지만,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도 힘겨운 경기이긴 했지만 오늘 경기 승리를 하면서 3연승이고요. 이제 한 경기 정도 혹은 두 경기 정도만 승리를 하면 조 1위로 무난하게 챔피언스리그 16강은 진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경기력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